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8월 14일 월요일이고요. 무더위가 또 시작이 된다고 그러는데 오늘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박수영 기상캐스터.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징검다리 연휴를 앞두고 날씨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 주는 30도를 웃돌며 다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 어떤지 자세히 전해주세요. 네, 현재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매우 짙은 안개가 껴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좁혀져 있는데요. 출근길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시고 감속 운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폭염특보가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오늘은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은 하늘에 구름 많겠는데요. 오전에는 경기 북부 서해안에, 밤부터는 강원 영동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오후부터는 대기가 불안정해져서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25.1도, 강릉은 23.3도, 대전은 24.6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어제보다 더 덥겠는데요. 서울과 광주는 33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광복절인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남과 제주에는 소나기 소식 들어있고요. 영동 지역은 수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올 수 있어서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주희양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자신의 자녀가 왕의 DNA를 가졌다며 담임교사에게 갑질을 하고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 처분을 받게 한 의혹을 받는 교육부 사무관이 자신의 사과문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논란이 불거진 지 3일 만인 어제 해당 사무관이 사과문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네, 어제 교육부 사무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선생님과 학교 관계자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힌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경계성 지능을 가진 자식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이를 지도하며 지킬 수칙을 담은 편지에 대해서는 자신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치료기관 자료 중 일부라며 아이를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간 기관에서 준 자료를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직장과 6급 공무원이었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은 없다면서 자신의 직업이 선생님에게 협박으로 느껴졌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면 사과와 재발 방지 조치 등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조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문제가 된 부분은 치료기관의 자료를 인용한 것이고 네. 직급을 내세운 압박 사실은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우리 사과문을 본 누리꾼들의 반응은 좀 냉소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과문을 본 한 누리꾼은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해당 사무관이 직장과 직급을 알린 적은 없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직급은 말한 적은 없어도 소속과 지위가 표시되는 공직자 메일로 담임에게 메일을 보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사과문에서 교사에게 화난 이유는 아주 상세하게 적어놨으면서도 교사를 존중해왔다고 한다면서 몇 달 전에 결정된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은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았고 지금도 아직이지만 징계받기 전에 얼른 하겠다라고 한겨내면서 사과문 속 앞뒤가 다른 정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사과문이냐고 반문하기도 했고요. 또 다른 누리꾼들도 이게 사과문이냐 변명만 하고 있다는 그런 부정적인 댓글을 남겼습니다. 학부모 갑질 논란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참 답답해요. 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올해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었는데요. 지난해 대비 오히려 사망자가 늘어난 것이 확인되면서 사고 방지를 위한 규제 강화가 꼭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회전 시 일시정지가 의무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자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어제 발표한 경찰청의 월별 우회전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요. 1월부터 6월까지 올 상반기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총 6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사망자인 45명 대비 3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같은 기간 사고, 부상자는 미미한 수준의 하락만 나타났는데요. 올 상반기 우회전 사고 건수는 8,42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 줄어들었고 부상자 역시 지난해 대비 1.7%만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경찰은 코로나19로 인해 인구 이동이 늘었다고 해명했는데요.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에는 인구 이동량이 줄어 사고가 전반적으로 줄었다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동량이 늘어 덩달아 교통사고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되면 우회전 교통사고 이 부분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네. 해놓고 보니까 뭐 기대 효과에 미치지 못했다, 좀 미미했다 이건데 해당 제도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이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고 있는데요.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제도가 간단 명료하지 못하고 강력하지 못하다 보니 운전자들에게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을 간단 명료하게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들어 늘어난 대형차들의 시가지 활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유정은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한 정책 판단은 2, 3년의 시차를 두고 판단할 문제라면서 최근 대형차의 시가지 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우회전 일시정지 외에도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역시 실효성 문제나 찬반 논란이 좀 따르는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지정차로제는 1차로는 추월 차량만, 2차로는 모든 자동차가 운행할 수 있고요. 화물차나 건설기계 등은 3차로나 제일 바깥쪽 차선을 이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간 제도 인식이 부족해서 잘 지켜지지 않았는데요. 지난달부터 집중적인 현장 계도가 이뤄지면서 온라인상에서 실효성과 찬반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정차로제에 대해 긍정적인 이들은 추월차로인 1차로를 지속정위해서 정속주행하는 차량으로 인해 이유를 알 수 없는 정체를 유발시키는 유령정체 현상이 빚어지고 이 때문에 부득이하게 오른쪽 차로로 추월함으로써 생기는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 등을 이유로 지정차로제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를 주차장으로 만들 일이 있나, 얼마 되지도 않은 차선의 추월 차선은 뭐냐 하는 상반된 의견과 아울러 단속 기준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반응도 적지 않아 아직 해당 제도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지난해 집중폭우와 태풍으로 서울 반지하 주택과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모두 1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왔는데요. 이 같은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 공간에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는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네, 반지하 주택 등이 침수로 인한 피해 대책 마련이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침수 방지 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런 이야기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행정안전부는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연재해 대책법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국회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침수 우려 지역의 반지하 주택이나 지하 주차장, 지하 도로, 지하 광장, 지하 도상가, 도시철도나 철도 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유지 관리가 미흡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침수 사고 피해가 컸잖아요. 우리도 네. 보면서 아이고 어쩌나 네, 했었는데 그래서 올해는 장마하고 태풍 오기 전에 이 침수 방지 시설 설치를 독려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저조했다는 얘기군요. 네. 예. 관련해서 구체적인 이야기 좀 더 들려주시죠. 네, 올해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 주택에 물막이판을 빨리 설치해야 한다면서 설치율을 늘리려고 애써왔는데요. 하지만 지난 6월 말 장마가 시작될 때까지 대상 가구 약 3만 4천 곳의 설치율은 36%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침수되는 집이라는 꼬리표가 붙을까 봐 집값이 내려갈 수 있다는 이유로 집주인들이 설치를 꺼려하는 사례가 있었던 데다가 지금까지는 이러한 미설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따로 없었습니다.
없었던 이유들을 들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침수 방지 시설 실설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희양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반려견하고 같이 생활하는 분들 점점 늘어나고 있죠. 예인 씨도 네. 반려견 키우잖아요. 네. 예, 근데 이게 사료값만 드는 게 아니죠. 이게 만만치 않죠. 야, 이게 사료값만 들면 다행이죠. 뭐 네. 때마다 병원 가야 되죠. 미용 맡겨야 되죠. 장난감 사줘야 되죠. 사실 돈 들 일이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반려동물 시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또 다양화되고 있다는 얘기 전에부터 들었는데 올 하반기부터 반려동물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확인해 보실까요? 우리나라에서 1,400만 명이 반려동물과 인생을 함께하고요. 월 14만 원 정도를 양육비조로 쓰고 있었습니다. 최근엔 반려견들을 위한 애견용 오마카세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 아까우냐. 반려동물이 가족이 된 시대. 강아지도 저희 가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좋은 걸 먹이고 싶고 저가 안 먹어도 하나 더 먹이고 싶은 마음이더라고요. 1,500만 반려인구와 함께 가파르게 성장한 반려동물 시장을 지금 알아봅니다. 올해로 반려견을 키운 지 3년 차. 김선중 씨에게 반려견은 가족 그 이상의 존재라고 하는데요. 키우시는 반려동물이에요? 네, 저랑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고요. 이름은 후추고 나이는 3살이에요. 안녕하세요. 우주 최강 귀요미 후추라고 해요. 산책시키시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이제 출근 시간 돼서 후추랑 같이 출근하려고요. 출근을 같이 한다고요? 저 출근하는 동안 후추도 심심하니까 같이 출근하려고요. 한시도 떨어질 수 없다. 출근할 때마저도 선중 씨의 옆에 꼭 붙어가는데 엄마 집 보고 있어. 나 갔다 올게. 후추야, 아빠랑 돈 벌러 가자. 그렇게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네, 회사인데요. 강아지는 같이 사무실에 가지는 않고 따로 맡기는 곳이 있어요. 고추가 출근 도장을 찍는 곳은 따로 있었으니 대체 여기가 어디래요? 후추 주말에 너무 더웠는지 산책 나갔다가 많이 못 뛰었어요. 오늘은 유치원에서 혹시 프로그램 있으면 좀 많이 뛰게 좀 해주세요. 아빠 걱정 말고 잘 다녀오세요. 여기는 반려견 전용 유치원이에요. 회사 직원들이 편하게 아이들을 유치원에 맡기고 다시 일을 할 수 있게끔 회사 복지로 이용되는 반려 유치원입니다. 반려 인구가 늘며 기업의 복지 트렌드도 달라지고 있다는데요. 회사 안에 유치원이 있으므로 좀 어떠세요? 아무래도 강아지를 집에 두고 출근을 하면 강아지가 잘 있는지 걱정도 많이 되고 하는데 유치원에 맡기면 선생님들이 케어도 해주시고 사진도 보내주셔가지고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젠 엄연히 가족의 일원이 된 반려동물. 그런데 반려동물을 키우는 비용도 꽤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한 달에 그래도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는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부담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강아지를 키우면서 오는 만족감이 더 커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가족에게 아낌없이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반려인들의 마음. 여기에 발맞춰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나는 곳은 펫푸드 시장. 중복의 한 사료 공장. 이곳에선 기묘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시방 뭐 드시는 거요? 네, 지금 드시는 거 사료 아니에요? 반려동물이 먹는 음식이 저희 사람이 먹는 건 똑같은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먹고 있는 뭐 렌틸콩이라든가 아마존시라든가 병아리콩, 우리 일반적으로 많이 먹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 있는 원료로 펫푸드를 생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먹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배고플 때도 먹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고요.
어린 강아지, 고양이부터 해서 성견 그리고 노령견 어떤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질환에 맞게끔 영양소를 분배를 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펫푸드 산업은 반려동물의 건강까지 고려한 고품질 기능성 산업으로 변화하는 추세인데요. 이제는 내수를 넘어 세계 시장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K-팝처럼 K-펫 열풍도 불어서 저희는 동남아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시장을 많이 지금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멕시코라든가 동남아의 말레이시아, 베트남, 대만 이런 많은 나라에 저희 한국 제품이 우수하게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또 예전엔 없던 반려동물 산업이 생겨나기도 했는데요. 최근엔 IoT나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일명 펫테크 산업이 반려동물 시장을 빠르게 이끌고 있습니다. 소변검사 키트 같은 경우는 크라우드 펀딩으로 시장에 첫 소개를 하였었는데요. 당초 목표했었던 모집 금액 대비해서 1,300% 초과 달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500억 가까운 매출을 달성을 할 수가 있었고요. 내년, 내후년을 거쳐서 1,000억 원 이상의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에 비해 국내 반려동물 시장은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동물들에 대한 권리나 복지가 개선되고 강화되면서 점차 세분화되면서 전체 시장 파이가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책임감을 느끼고 계속해서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점 커지는 국내 반려동물 시장은 지난해 사상 첫 8조 원대를 기록,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떠올랐는데요. 지난 9일 정부도 반려동물 연관 산업 육성 대책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반려동물 연관 산업이라고 하면 사료, 용품, 그리고 수의 그런 전반의 산업에 대한 육성 대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2년 약 8조 원 수준이었던 그런 시장 규모를 2027년 15조 원까지 이제 증가, 성장시키겠다라는 목표로 정부는 반려동물 산업의 핵심이 되는 4대 주력 산업을 선정하고 다양한 펫보험 상품을 출시하거나 진료 항목의 부가세를 면제하는 등 변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반려동물과 같이 있음으로써 행복해하는 그런 반려 가구들도 이제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연관 산업을 이제 국민의 수요 그리고 반려인의 눈높이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퇴근 무렵 회사를 마친 선중 씨가 가장 먼저 부추에게 달려가는데요. 아이고 애틋해라. 감격의 부자 상봉이 이루어집니다. 집에 가서 엄마 보러 가자. 특별하게 바라는 건 없고 후추 건강하게 오랫동안 저희랑 같이 지냈으면 좋겠는 거, 지금보다 조금 더 반려동물을 키우기에 좋은 세상이 됐으면 좋겠는 거, 그게 두 가지가 가장 큰 바람인 것 같아요. 아빠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같이 살자. 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른 반려동물 시장,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발전을 기대합니다. 네, 이번에 자동차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방송인 박수림 씨, 또 이민중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민중 기자, 오늘 준비한 주제는 뭐예요? 네, 오늘은요, 이 지난주에 폐막했던 2023년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가 잘 되긴 했는데요. 사실은 이 대회 초반에는 각종 이슈들이 좀 일어나면서 자초의 위기에도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이 전 세계 170여 개국 4만 명의 이 스카우트 대원들이 한국을 찾았던 건데, 이 한국의 국격이나 위상이 좀 실추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기억납니다. 일부 국가 참가자들이 연이어 퇴소했을 때 이 대회가 혹시 중단되진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폐영식까지는 무사히 마친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망쳐놓을 뻔한 걸 우리 민간 국민들이 나서서 또 정상으로 돌려놨잖아요. 네. 정상이 될 수는 없었지만 하여간 마무리 잘 됐죠. 네, 맞습니다. 이 위기의 잼버리를 다시 정상화하는데 이 대회는 이 시민들의 봉사정신과 이 지자체의 협업에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거기에 또 큰 힘이 된 게 바로 우리 기업들입니다. 맞아요. 이 국가가 위기에 빠질 때마다 이 두 팔 걷어서 항상 지원하는 게 기업들인데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바로 이 위기에 빠진 이 잼버리 구원투수에 나선 우리 기업들입니다. 사실 뭐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우리 기업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저는 뭐랄까요?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했었어요. 네, 하여간 대단들 합니다. 네. 세금들도 내고 또 그렇죠. 이렇게 위기가 있으면 또 나서고 이게 뭐 아우 제대로 좀 하지 진작에 좀. 그러게. 자, 잼버리를 위해서 긴급 지원에 나선 기업들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습니까? 먼저 전자제품 전문업체 S사가 인력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잼버리 부지 내에 이 환경이 위생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이렇게 지적이 되자 환경미화 인력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아르바이트 플랫폼에 하루 일당 20만 원의 알바 모집글이 올라올 정도였습니다. 네. 그러자 S사는 입사 후에 연수받는 신입사원 150여 명을 현장에 파견해서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이게 환경미화 활동을 도왔습니다. 그 S사는 신입사원들이 입사 후에 회사 생활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느끼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존의 신입사원 입문 교육에 이 봉사활동 프로그램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폭염으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자 의료진을 지원하기도 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잼버리 개최 후에 첫날에만 온열 질환 환자가 400명이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개최 다음 날부터 벌레 물림 환자를 포함해서 1000명 정도가 나왔는데 그 S사가 의사 5명, 간호사 4명, 인력 지원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의료 지원단을 현장에 파견해서 즉시 진료 활동을 펼쳤습니다. 또 잼버리 참가자 대부분이 청소년 점을 고려해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등 소아 전문 인력이 포함됐고요. 응급의약품이 구비된 진료버스 한 대와 구급차 한 대도 함께 지원했습니다. 네, 현장에 있던 참가자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또 다른 기업의 지원 사례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전자제품 제조업체인 L사는요, 이 잼버리 살리기에 적극 동참을 했습니다. 지난 8일부터 이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끝나는 12일까지 4박 5일간의 참가자들에게 숙소를 제공했던 건데요. 이 경기도 평택 내 임직원들의 이 교육 연수시설 러닝센터가 숙소로 활용이 되었고요. 이 숙소에는 몰디브와 핀란드 등에서 온 240여 명의 스카우트 대원이 머물렀습니다. 이 샤워실과 화장실이 포함된 원룸 형태의 1인 1실로 운영이 됐다고. 네. 여기에는 뭐 조기 퇴소를 희망하는 대원들도 있었지만은 끝까지 야영장이 남겠다 이런 대원들도 많았는데 남은 대원들을 위한 지원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L사는요, 야영장에 남기로 한 참가자들의 이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물품도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 생수와 이온 음료 등 20만 병, 그리고 내쿨러 10,000개를 비롯해서 휴대용 선풍기와 냉동 탑차 등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또 참가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늘막이나 생활 위생용품 5만 개를 긴급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야, 무상으로 이 모든 제품을 지원을 했습니다. 국내 대기업들이 정말 잼버리 살리기에 총력전을 펼쳤어요. 우여곡절을 겪었고 그리고 태풍이 온다 이 소식에 이제 맞아요. 조기 철수가 결정이 됐잖아요. 네, 그랬죠. 그리고 나서 철수한 뒤에도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기업들의 지원은 계속됐다고 들었어요. 그럼요. 자, 이번에는 거꾸로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곳이 어딘지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잼버리 대회장에서 철수한 스카우트 대원들이 한국 문화를 경험하는 모습이에요. 여기가 어딜까요? 장소 한번 맞춰보세요. 뭔가를 좀 보러 간 것 같긴 한데. 보러 갔어요? 지금 저 사진, 앞에 있는 자동차가 힌트일까요? 전기 자동차 저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자동차 회사? 자동차 이제 회사. 버스 타고 갔지 저기 소형차에 나눠 타고 가진 않았어요. 그렇지. 예리하게 봤어요. 자, 국내 자동차 기업 H사도 잼버리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자, H사는요, 글로벌 3위 자동차 강국인 한국의 자동차 산업을 이해할 수 있는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해외 청소년 대원들을 H사의 전주 공장으로 초청을 했는데 대원들은 수소버스와 트럭 등 친환경 상용차 생산 설비를 견학하고 아주 즐거운 추억을 쌓았다고 합니다. H사는요,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행사에 국내 기업 중에 처음으로 지원에 나섰지만 이 같은 내용은 최근에야 밝혀졌습니다. 국내에서 열리는 대규모 행사, 국제 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기업이 돕는 건 당연한 거다. 사회적 책임이다. 이런 판단 아래 당시에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다른 뭐 사례들 기업들에 비해서 알려지지 않았던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최근에 밝혀진 또 다른 지원 사례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H사는요, 국내에서 최다인 4곳의 연수원 시설을 이 잼버리 대원들에게 숙소로 제공을 했습니다. 대원들을 위한 만반의 준비도 갖췄는데요. 이 한국의 음식 문화를 체험하기를 희망하는 대원들을 위해서 한식은 물론 이 양식과 퓨전식 등 여러 종류의 식사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또 대원들의 건강을 위해 이 전문 의료 인력을 추가로 확보했기도 했고요. 또 규모뿐만 아니라 침실과 식단, 피트니스 등 이 부대 시설 면에서 5성급 호텔 못지않아서 이 대원들이 큰 만족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야, 이번 야영으로 인해 정말 많은 피로가 쌓였을 텐데 대원들이 좀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 대한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프로그램도 진행이 됐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또 6개국 1000여 명의 세계 각국 잼버리 대원들에게 아주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바로 K-컬처, K-자동차, K-액티비티 등 한국의 문화산업 그리고 잼버리 정신인 우정과 교류를 결합한 3색 프로그램으로 호응을 얻었습니다. 자, 대원들의 반응은 아주 폭발적이었어요. 특히 유명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강사로 초빙해서 직접 최신 K-팝 댄스를 배워보는 K-팝 댄스 강좌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실력을 입증받은 역동적인 K-비보잉, 공연 이런 관람 등이 청소년 대원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네, 외국에 가면 일단 그 나라의 문화를 좀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대원들이 한국 문화를 다양하게 경험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을 것 같습니다. 잼버리 대원들이 한국 떠나기 전에 감사 인사를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원들은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을 쌓았다는 후문이 있었고요. 이 필리핀 잼버리단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필리핀에 오면 함께 여행을 하고 싶다고 이 연수원 직원들을 고국으로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또 홍콩 잼버리단 같은 경우는요, 이 한국의 환대와 이 세심한 프로그램, 이 알찬 프로그램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하면서 자신들이 굉장히 아끼고 소중하게 여겼던 이 스카우트 배지를 모아가지고 연수원 직원들에게 전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뭐 이번 잼버리 사태 여러모로 많은 아쉬움을 남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아쉬움 속에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정말 작지만 대단하다. 위기가 닥쳤을 때 이렇게 국민들, 기업들이 힘을 합칠 수 있는 나라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보여준 것 같긴 합니다. 네, 여기까지 준비한 소식 잘 들었고요. 이번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네, 이효선 전문가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이인철 변호사, 주희영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주제입니까? 시작하죠.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첫 번째 주제는요. 이 아내의 외도남에게 경고하다가 스토킹범이 됐어요입니다. 아내 외도남에게 경고해야죠. 할 수 있는데 스토킹범이 됐다. 이거는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래서 사연을 꽁트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제 남편 역할은 이재용 님이 하시고 제 애인 역할은 이민준 기자님이네. 애인이야. 네. 자, 이 사연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고고! 평소 젠틀맨으로 불리는 저는 아무리 화가 나는 상황에도 늘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심지어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도 최대한 화를 누그러뜨리고 젠틀하게 대했습니다. 저기요, 저 박수림 남편 되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요? 그래서요? 네. 당신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요? 그쪽이 우리 와이프랑 나눈 문자를 제가 다 봤단 말입니다. 아니,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당신 와이프한테 있는 불만을 왜 나한테 따져요? 어머. 연락하지 마세요. 나도 가정이 있는 사람이니까. 누구는 가정이 없어? 지 가정은 소중하고 내 가정은 파탄이 나게. 많이 느리시네 이게. 야, 답장 안 해? 야, 임마.
난 젠틀남이잖아. calm down. 물론 찾아가서 멱살을 잡고 싸울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건 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저는 깊은 아랑으로 다시는 아내를 만나지 말라는 쪽지를 외도남에게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외도남이 펄쩍 뛰면서 화를 내는 겁니다. 당신 지금 우리 집 우편함에 쪽지를 남겼어. 심약한 우리 와이프가 보면 이거 어떡하려고 지금 쪽지를 남겨? 이딴 걸 남겼어. 아니 쪽지 정도로 끝내준 걸 감사. 당신 왜 더 화를 내고 난리야? 그래서 불만 있어? 불만 있다, 불만 있어. 내가 지금 말이야 당신 경찰한테 신고할 거야. 딱 기다려. 여보세요, 여기 경찰이죠? 저 따라다니는 스토커가 여기 있는데 빨리 와주세요. 스토커? 야, 내가 너 좋아서 따라다닌 거야? 남의 와이프하고 바람 피운 사람이 누구야? 야, 이거 정말 이게 법이,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만만해 보여? 그런 걸로 스토킹 신고가 될 것 같아? 네, 그런 걸로 스토킹 신고가 되더라고요. 정말 황당합니다. 아내랑 바람 피우는 남자한테 경고를 하려고 했을 뿐인데 스토킹이라니,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야, 이게 외도를 뭐야, 막으려다가 이게 무슨 스토킹 일이야. 신고를 당했어요. 구체적인 사연은 어떻게 되나요? 네, 지난해 6월 이 남편 A씨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 아내에게서 낯선 남자의 기운을 느꼈던 이 남편 A씨는요, 아내에 대한 좀 조사를 하게 됐는데요. 예상대로 아내가 이 B씨라는 남성과의 외도를 하는 정황을 포착하게 됐습니다. 이 가장을 지키고 싶었던 남편은요, B씨에게 다시는 아내를 만나지 말라는 이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고 하고요.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이를 키우지 말라면서 일종의 경고를 날린 겁니다. 이런 문자 받은 상대방은 좀 뜨끔했겠어요. 일단 남편이 자신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 이게 이렇게 조용히 답변할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 아니지. 아니 문자 쪽지 이 정도 이거 거의 성인군자 아닙니까? 제가 남편이었으면 이 사람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이 교수님 참으세요. 네, 엄청 이거 봐준 건데 이것 말고 다른 조치는 안 한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문자로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A씨는요, 더 확실한 답을 좀 듣기 위해서 B씨의 집에 찾아갔다고 합니다. 직접 만나진 못했고요. 우리 아내를 만나지 말라는 쪽지를 이 우편함에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는 이 A씨의 행동에 대해서 이 B씨가 좀 어떻게 대응했을 거라고 좀 보세요. 일단 집 우편함에 쪽지를 남겼다는 건 집 주소를 알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외도를 했다면 뭔가 좀 불안했을 것 같고, 하지 않았다면 굉장히 억울했겠죠. 그렇죠? 근데 만나서 얘기를 좀 해보고 좀 풀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B 씨의 반응은 어땠나요? 사건은요, 이 뜻밖의 방향으로 전개가 됩니다. 이 B 씨가 A 씨를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하게 된 겁니다. A 씨의 아내와 이 B 씨가 외도를 했다는 그 상황 말고요, 그 여부를 떠나서 A 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집을 찾아오거나 한 게 자신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야, 우리가 이때 사자성어 쓰죠. 적반하장. 그렇지, 적반하장. 이게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완전히 방향이 엉뚱한 데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외도를 따지는 상황에서 완전히 무슨 스토커로 이렇게 확 넘어가 버린 거죠. 근데 상식적으로 따졌을 때 스토킹은 이성 간에 일어난 일 아니? 이거 동성 간이잖아요. 아니 이런 일도 스토킹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스토킹 처벌법에는 이성 간에만 처벌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누가 따라온다. 근데 같은 성별이 따라오면 안 무서운가요? 같은 성별은 무섭죠. 당연히 무섭죠. 너무 무서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원에서도 꼭 이성 간에만 처벌되는 게 아니라 동성 간에도 충분히 처벌될 수 있다. 그래서 남편의 행위는 일단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하지만 이제 정상 참작 사유가 있잖아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좀 형량은 낮췄습니다. 벌금 200만 원에 집행 1년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스토킹 처벌법 위반 그에는 아내 외도를 막으려고 이런 전후 사정은 그렇게 가장 중요한 건 아니었네요, 일단. 그럼 외도 증거를 잡으려다가 스토킹으로 처벌받는 경우도 있겠는데?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요즘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좀 판결이 엄중하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혼이나 상간 사건에 대해서도 스토킹 범죄가 연루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이 특히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확보하려다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왜냐하면 외도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숨기려는 걸 찾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지난해 대구에서는요, 남편과의 외도 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찾는다는 이유로 내연녀를 스토킹한 40대 여성이 스토킹 처벌법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여성은 그 내연녀의 집 옆 건물에서 그 집 내부를 지켜보고 또 이거 휴대폰으로 촬영하려고 하다가 좀 걸린 것 같고요. 또 휴대전화 그 승용차의 트렁크를 열려고 하거나 분리수거함을 뒤지기도 했다고 해요. 결국 이 재판부는 여성의 혐의를 인정을 했는데요.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감안해서 벌금형을 100만 원 선고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자도 안 된다. 쪽지도 안 된다. 아니, 배우자의 외도를 뻔히 알고 있는데 그런 거 못하게 하면 상대에 그럼 아무런 경고도 못 하나요? 경고는 할 수 있잖아요. 옐로우 카드! 뭐 이런 거 있잖아. 대처 방법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배우자 바람핀 내연녀 내남 만났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아. 난 주저한테 울 것 같아. 울 것 같아. 이효선 교수님은 막 머리채 잡으시고. 머리채를 잡아야죠. 일단 잡고 글러브 껴야지. 시작해야죠. 글러브 껴야지. 잘 보세요. 머리채를 잡잖아요. 폭행죄. 그래 안 돼. 머리채 잡아서 머리카락 뽑았다. 상해죄입니다. 뽑으면 안 돼. 네, 그리고 회사 가서 알렸다. 명예훼손죄입니다. 이게 다 처벌받아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억울하시더라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찾아가지 마시고 변호사를 찾아가세요. 법률 전문가를 찾아가서 법적으로 대응을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용 증명을 보낼 수도 있고 뭐 그걸로 약하다면 소장을 보낼 수도 있는데 집으로 보낼 수도 있고 회사로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럼 공개적으로 망신을 이제 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판결을 받으면은 급여를 압류할 수도 있고 또 재산이 또 없다고 하면 집에 찾아가서 소위 말하는 빨간딱지를 붙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압박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화가 나도 사적인 복수는 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서 법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열은 받지만 그렇지. 열은 받지만 어쨌든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 이게 법이 그전에 비해서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대응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는데 최근에 이제 스토킹 범죄 워낙에 많다 보니까 제가 듣기로도 스토킹과 관련해서 법적 대응이 되게 강경해졌다고 최근에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은데 맞죠? 예, 맞아요. 원래 스토킹 처벌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특히 개정이 되면서 강화되었거든요. 첫 번째로 원래는 스토킹 처벌법이 반의사 불벌죄였어요. 피해자가 이제 더 이상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면 법원도 아예 처벌을 할 수 없는 조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되게 됩니다. 이유는 가해자가 합의를 빌미로 보복범죄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건데요. 제가 본 사건에서도 돈은 없지만 합의해주면 더 안 따라다닐게 이렇게 해서 피해자가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해준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뭐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되니까 이런 부분 꼭 주의하셔야겠고요. 그리고 이제는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해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온라인 스토킹 처벌 규정이 확대되면서 처벌 공백이 있던 소위 SNS 지인 능욕방 그리고 온라인 사칭 이런 것들이 스토킹 행위로 처벌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접근 금지 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 응급 조치를 위반하면 곧바로 과태료를 물 수 있게 개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보니까 확실히 알겠네요. 스토킹 처벌법이 정말 강화됐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이게 처벌받는 조항이 없었는데, 네, 없었는데 지금은 이게 법에 저촉이 되고 처벌받는 조항이 또 생기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약간 헷갈릴 만한 사례들을 몇 가지 갖고 와서 이제 문제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문제로 좀 드리겠습니다. 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네. 헤어진 연인과 운명적으로 재회하게 만들어주는 이 연애 조작단 스토킹일까요? 입니다. 이거 예전에 영화로 영화 나왔던 있었죠. 것 같은데요. 네. 헤어진 연인이랑 우연을 가장해서 만나게 해주는 그런 뭐 단체인가 조직이 있었어요. 그 실제로도 있을까? 네, 그렇습니다. 이 지난달 일어난 일인데요. 한 여성이 자신이 지금 미행당하고 있다 이런 신고를 경찰에 접수를 했습니다. 경찰이 잡고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연인과 재회시켜주는 이른바 연애 컨설팅 업체의 직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자연스럽게 재회를 하기 위해서 뭐 이 헤어진 전 여친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서 뭐 회사나 자택 또 지하 주차장에서 몇 시간씩 기다리면서 이 동선을 파악하고
기회를 좀 엿봤다고 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최소 50건 이상의 만남을 주선해 줬다고 합니다. 오, 이 영화 같은 일을 이렇게 벌인 이 연애 조작단, 네. 과연 이 스토킹 범죄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범죄예요. 범죄야, 이거. 볼 것도 없습니다. 일단 영화 같은 일이라서 상상을 하면 좀 재밌긴 한데 그게 내일이 되면 장난 아닐 것 무섭죠.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민준 기자가 저 이렇게 지하 주차장에서 우리 기다린다고 생각하면 그런 일 없어요. 저는 좋아요. 그런 일 저는 없어요. 그런 일 좋지만 없어요. 근데 이 관계가 아니라 사실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사람이 온다. 아우 이거 너무 겁나는 일이에요. 아, 그럼요. 지금 50건 이상이라 그러면 50명 이상을 미행을 한 거잖아요. 그 가족까지 생각해보면 한 200명 정도가 연루가 된 건데 이거 제가 볼 때는 위험 수지도 되게 큰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뭔가 운명적으로 다시 제외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어떤 업체에서 날 미행한 거다. 맞아. 그러면 헤어진 그 남자친구고 여자친구가 더 싫어지죠. 더 무서워. 글쎄 이게 2010년에는 영화도 나오고 뭐 이랬던 건데 연애 조작단 뭐 이렇게 네. 해가지고 근데 2023년 지금은 어떻습니까? 연애 조작단이 잘못하면 범죄 조작단이 됐어요. 이게 불법적인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간다, 뭐 주차장에 함부로 들어간다, 주거 침입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이게 또 심해지면 또 개인 정보를 침해할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범죄가 될 수가 있는데, 이제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예전에는 이제 아까 이제 주변에 설명해드렸듯이 반의사 불벌죄 조항이 있어가지고 처벌이 안 됐거든요. 근데 그 규정이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합의를 해도 처벌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 싫다는 사람은 그냥 보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따라다니면 더 도망가거든요. 억지로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연애 컨설팅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이렇게 미행하고 이런 건 정말 그야말로 범죄입니다. 맞아요. 네. 아니 어감이 안 좋잖아. 조작. 응? 그래, 조작인데. 연애도 조작하면 안 돼요. 안 되죠. 자연스럽게 가야죠. 네. 자, 다음 문제는요? 네, 이 두 번째 사례도 조금 뭐 헷갈리실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네. 20대 여성에게 닭꼬치를 남기면서 친구하자고 한 50대 남자입니다. 닭꼬치? 스토킹일까요? 입니다. 닭꼬치 너무 싫지 맛있겠다. 않아요? 맛있겠다, 근데. 야 이게 닭꼬치라니요. 그 포장마차에 가서 있는 건데 닭꼬치를 통해서 친구가 된다는 거 제가 볼 땐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걸로 좀 보여요. 정말. 사실 이 사건은요, 지난달 31일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오후 10시경에 이 밤에요, 50대 남성 A씨가요, 혼자 살고 있는 20대 여성 그 집 앞에서 1시간 동안 서성였다고 합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요, 닭꼬치 6개랑 쪽지를 남겨서 친구가 되고 싶다, 맥주 한잔 하자, 이렇게 메모를 남겼다고 합니다. 또 다음 날에는요, 이 시킨 적도 없는 치킨을 배달로 보내면서 또다시 쪽지를 남겨서 이 맥주 한잔 하고 싶다, 좋은 친구가 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메모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닭을 싫어하는 사람이면 너무 싫었겠다, 저게. 아니,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혼자 사는 여자 문을 열었는데 닭꼬치가 있었다, 치킨이 있었다, 이러면 전 너무 감사하긴 감사하죠, 물론. 공짜인데. 근데 무서울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이거 반대예요. 저는 감사하는 커녕 정말 뭐 화가 나고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일단 뭐 닭꼬치라는 것 자체가 황당해서 뭐 잠깐 웃긴 했습니다만 이게 피해자 그럼 입장에서는 무섭죠. 정말 무서운 거고 이게 어디선가 나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 끔찍하죠. 아니 저 상황 자체가 네. 그죠? 그리고 기왕에 알고 지내던 사이도 아니고 생면부지에 닭꼬치를 가지고 맥주 먹고 친구 되자고. 글쎄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방법이 네, 틀렸어요. 그럼요. 닭을 아무리 좋아해도 너무 무서운 일이죠. 이 여성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도 이렇게 A 씨의 신원을 특정을 하고 이 스토킹 처벌법 혐의로 체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인근에 살고 있던 이웃이라고 해요. 그리고 피해자를 지켜보았고 호감이 있어서 그랬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다만 법에 정한 요건에 충족하지 못해서 경찰이 임의로 구금하지는 못했다고 해요. 귀가 조치를 시켰는데 대신 A 씨가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원을 통해 긴급 응급조치 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m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명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현재 피해자는 이 A 씨가 누군지 신원도 아는 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마주칠지 몰라서 너무 불안하고 무섭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이런 접근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도 갈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법이 개선되고 강화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저희의 인식이 다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법의 강화뿐만 아니라 스토킹을 가볍게 처벌하는 것, 가볍게 보지 않는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법이 알고 싶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용한 상담소 시작하죠. 네, 오늘 상담소에서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바로 이겁니다. 만나지 말았어야 했다. 내 인생 최악의 인연입니다. 뭐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만난 인연들을 쭉 돌이켜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참 그 사람만은 내가 만나지 말았어야 됐다. 그런 있어요, 경험 다 있지 않으세요? 네. 어때요? 여럿 있죠. 52년 살아오면서 만나지 말았어야 하는 사람들 여럿 있죠. 그러면 내가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텐데 만나지 말았어요. 그 인간들을. 그런 인연이 꼭 있어요. 맞아요. 아유, 진짜. 생각하지 왜 이런 맙시다, 질문에서 아침부터. 아침부터 화나게 만들어. 이민준 기자는요? 저도 생각이 좀 많이 나는데 사실 군대에서 오. 저 그 간부분 저는 선임은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그 저를 괴롭히는 간부분이 계속 와서 몇 사단 얘기하지 마요. 예, 거긴 얘기는 안 하고 어쨌든 그 간부분 계속 일 시키고 오면 일 시키고 하셨던 그분은 일을 너무 잘해서 그래. 근데 살면서 네. 이렇게 좋은 인연도 있지만은 악연이 있어요. 맞아. 뭔가 이렇게 만났는데 기분 나쁘고 싫은 사람이 있어. 오. 근데 같이 뭘 하면 역시 뭔가가 안 되고 네. 얘 때문에 내 앞길이 막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악연. 이거 피해가야 돼요. 그러네요. 근데 주식도 그 사람 때문에, 주식도 그 사람 때문에 한 거예요? 그때? 자꾸 우리 아픈 이야기 하지 말고 네.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간단한 사연을 준비해 봤는데요. 네네.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인지 수림 씨가 전해주시죠. 자, 이번 사연의 제목은요. 나한테는 친구라더니 알고 보니 남편의 전 여친이었어요. 입니다. 자, 사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5년 차인 30대 직장인입니다. 남편은 친한 대학 동기 모임이 있어요. 남자 3명, 여자 3명. 20살 때부터 봐온 단순한 친목 모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믿으니까 1박 2일 놀러 갔다 오는 것도 보내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중에 남편이랑 투닥거리고 좀 거리낌 없이 지내는 여자 동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남편이 과일을 까서 제 입에 넣어주는 걸 보고는 애처가 납시졌네. 옛날에 나한테나 그렇게 잘해줄 것이지. 예전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사해서 캠으로 보니까 글쎄 남편이 3년이나 만난 전 여자친구였던 거 있죠? 너무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남편도 대학 동기들도 다. 어떻게 감쪽같이 저를 속일 수가 있죠? 남편은 다 지난 일이고 지금 기억도 안 나. 그 모임에 계속 나가는 것 자체가 너무 껄끄러워요. 모임에 나가지 말라고 제가 요구해도 되는 걸까요? 그럼요. 요구해야죠. 그래 나가지. 그렇지. 이거는 정말 대문자 X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사연 듣고 정말 황당한데 친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남편과 3년 가량 교제했던 3년 좀 연인이었어요. 근데 말이 안 됩니다. 이거. 아내가 본인만 모르고 있었네. 바보네. 네,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나만 모르고 있었고 그 모임에 다른 친구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화가 났겠네요. 화나죠.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화가 난 정도가 아니죠. 또 글러볼게요. 감쪽같이 속인 거 아니에요. 네. 너무 화가 날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그건데 그 여자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아내가 정면에 앉아 있는데 거기다 그래, 대고 맞아. 옛날에 나한테 잘해줘 어떻게 이런 그래. 얘기를 합니까? 그런 얘기하면 안 제가 볼 되지. 때는 정신 낮자루가 빠졌어요 지금. 근데 이게 농담이라도 그 앞에서 나만 모르는 상황에 이 모든 사람들에게 농락당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거라고요. 네. 자존심 얼마나 상했겠어요. 그럼. 저는 이런 사례가 닥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이런저런 설명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제일 먼저 그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화가 났을까 그 얘기부터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고구마 5개 먹은 게 확 내려갔어. 너무 사이다 발언 좋아요. 아우 시원하네.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 남편이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 사실은 이 남편이 혼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남편 혼나야 돼요. 혼나야 되는 게 좀 많이 혼나야 돼요. 이게 본인이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지금 그 앞에 앉아 있고 그 그룹이 다 이 두 사람이 연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물론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그나마 그게 건강한 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상처 입은 아내가 있던 그 공간 자체가 아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마치 하나의 조직처럼 움직인 것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무엇으로 인해서 이 이야기가 진행됐고 어떤 과정을 거쳤든지 간에 상처 입은 자가 있다면 적어도 그게 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지켜야 되는 그 사람이라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람에게는 실수로라도 상처를 입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남편은 자숙도 해야 되지만 좀 혼나야 돼요. 이게 같이 그 모임에서 뭐 어디 가고 이런 거 같이 간 거 아니에요? 그쵸, 1박 2일로. 지난 몇 년 동안의 세월이 복기가 되는 거지. 그쵸. 아, 요 상황에서 그래, 요 상황에서 이래서 얘네가 이랬구나. 그래. 자꾸 그런 뭐 생각 이런 것 하게 돼. 때문에 맞아.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이런 오해들이 쌓여가는 시기일 맞아, 거예요. 맞아. 이거 어떻게 감당하냐? 이거 진짜 화나는 거예요. 차라리 숨길 거면 그냥 끝까지. 어. 정말 모르게 하든가. 그렇지. 그리고 저는 정말 화가 나는 게 과일을 이제 입에 넣어주는 거 보고 아. 애처가 납셨네. 어머. 나한테 그럼 잘해주던가. 이건 질투거든요. 그래.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 일부러 폭로하려고 그랬나? 왜 그랬어? 그러니까요. 이게 저는 지금까지 이제 행복한 아침에서 우리 용한 상담실 많이 했지만 장예인 아나운서가 이렇게 크게 반응하는 걸 처음 봤어요. 그걸 처음 이 봤는데 말이 안 돼요. 혹시 아니면 네. 아니 이게 여인들은 다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 여인들은. 근데 이게 남편이 의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이 아내를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과일을 먹여주는 그 순간 나한테 이렇게 하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 그건 근데 아니다. 지금 같은 경우 남편이 뭐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그렇게 둥글둥글 지나가려고 하는데 아내가 이야기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고 그래. 자존심이 상하는지. 아니 제가 이 사례를 쭉 보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남편에게 나가지 말라고 그 모임에 나가지 말라고 제가 요구해도 될까요? 이런 얘기 하시는데 되게 망설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때는 내가 정말 속상했다. 내가 아내로서 자존심 상했다. 그 공간에서 나 혼자 동떨어진 느낌? 마치 농락당하는 느낌이어서 굉장히 속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했다라는 얘기를 전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남편이 상처를 알아요. 그래야 남편이 자숙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나가라 마라 이야기할 게 아니라 먼저 나의 상처를 이야기하는 게 먼저예요. 그 다음 남편이 어떻게 할지를 지켜봐야 되겠죠. 우리가 나가지 마, 나가 그럼 결국 그 모든 책임을 내가 아내가 져야 되는 거거든요. 맞아. 일단 나의 상처를 말하는 게 1번, 그 다음번엔 남편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보는 것, 이게 아마 2번일 겁니다. 그러니까 모임에 나가지 마라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그냥 지켜봤을 때 이렇게 남편이 보여주는 그런 태도만 봐도 답이 나올 거다 이 말씀이시죠. 이게 눈치 있는 남편이면 벌써 사과하고 진작에 안 나간다 맞아, 그래요. 맞아. 아유, 그럼요. 제가 보니까 눈치를 어디다가 가지고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 부부의 향방이 어디까지 갈지 제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눈치가 없는 남편들이 있어요. 눈치가 없는 남편들은 그냥 나가거나 우물쭈물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이제 세 가지로 나눠야 되겠죠. 하나, 눈치 있는 남편, 답답한 남편, 무식한 남편. 이게 셋로 나눈다면 눈치 있는 남편은 알아서 미안해 여보 정말 상처 많이 받았지. 그러려는 건 아니었는데 내가 이제 뭐 안 나갈게. 혹은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치를 취할게. 정말 미안해 여보.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할 거고. 답답한 남편은 뭐 나간다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지 나가지 말아야 되나 뭐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럴 때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여보 난 이 모임 당신이 안 나갔으면 좋겠어. 혹은 당신이 나가더라도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라고 내 아내가 원하는 바를 얘기하면 될 거예요. 세 번째, 무식한 남편들이 있어요. 그냥 냅다 무시하고 나가는 남편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상담 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은 남편이 단순히 이 건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아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내의 모든 상황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앞으로의 향방에도 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 저 같은 경우는 뭐 모임 나간다고 와이프한테 얘기하면 와이프의 그 공기가 달라지는 게 좀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가지 말까? 약간 이렇게 물어봐요. 눈치 보네요, 네, 지금. 가지 말까? 이렇게 물으면 가 그러면 알았어 하고 가거든요. 착한 남편이야. 일단은 안 나간다고 해야지. 그럼요. 그리고 아마 남편이 그랬을 거야. 아니 그거 좀 사귀었지만 예전에 아무 일도 없었어. 그래. 또 하나는 결혼 전 일이잖아. 뭐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래도 아내는 기분 나쁜 거니까. 그렇죠. 일단은 그 모임 손절할게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 당연하죠. 그 손절해야 돼. 뭐 아내를 안심시키려고 방금 이정환 아나운서 얘기한 것처럼 예전 일이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내 마음은 그게 아무리 아니잖아요. 지어 있어. 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 당신에겐 과거지만 나에겐 현재잖아요. 그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에게는 어쨌든 그 나와 함께했던 그 시간 동안에도 사실 내가 모르는 일들 정말 불쾌할 만한 일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전적으로 속이고 나쁜 의도냐?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지점에서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나와 함께한 내 남편이 경우에 따라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 혹시 내가 상처받을까 봐 얘기를 안 하는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모든 걸 다 100% 서로에게 알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때로 남편이 혹여 아내가 오히려 더 불편한 관계에 속상해할까 봐 또 내 모임 자체도 굳이 그런 관계가 다 끝났는데 이게 마치 뭔가 새롭게 조명되는 것처럼 한다는 것도 좀 우스워질까 봐 그냥 그 관계에 대해서 침묵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시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편과 함께 살아왔던 그 지점에 다른 영역이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었는가 이걸 한번 좀 전체적으로 평균값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1점에서 10점까지 0점은 없어요. 살아있으면 무조건 1점부터 시작합니다. 1점에서부터 10점까지 봤을 때 내가 이 사람하고 함께 살아오는 동안에 이번 건을 제외하고 이 사람의 평균값이 그래도 한 7점은 넘어. 그럼 이 사람하고는 살만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5점 이하야. 그러면 그때는 한 번쯤 전 상담을 좀 받아보시라. 왜냐하면 이전에 낮은 점수 플러스 이번에 신뢰가 굉장히 많이 흔들렸거든요. 이런 지점에서 남편의 평소 신뢰도가 높다면 남편을 한 번 더 믿어보고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고 그게 아니라 전체 신뢰도가 좀 낮다면 이때는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자, 다음 사연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엔 뭐 최고의 궁합과 관련된 사연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낚시를 좋아하는 장인과 사위의 운명적인 만남인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가족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낚시라면 치가 떨리는 60대 주부입니다. 저희 남편은 아주 지독한 낚시광이에요. 젊을 때는 주말만 되면 전국을 돌아다녔고요. 10년 전까지도 낚시밖에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다 이제 나이 들고 나선 좀 시들해졌나 했거든요. 근데 작년에 우리 큰딸이 결혼을 했는데 사이가 또 낚시라면 사족을 못 쓰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만나니까 아주 불이 붙었어요. 주말마다 둘이 저수지를 쏘다니질 않나, 섬에 낚시하러 가서 연락 두절이 되질 않나. 그러다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남편이 중고로 낚싯배를 사온 거예요. 사이랑 탈 거라고요. 사이는 좋아가지고 장인이 아니라 아버지로 모시겠다 하고 남편은 그래 네가 내 아들 해라 하고 둘이서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 났는데 두 사람만 좋고 나머지 가족들은 다 싫거든요. 저는 남편이 노후 대책은 생각도 안 하고 장비 사고 배 사고 돈을 함부로 쓰니까 싫고 딸은 혹시 바다에서 둘이 사고라도 날까봐 걱정돼서 싫고 아들은 아들 자리를 매형한테 뺏기는 것 같아서 싫대요. 다들 이렇게 싫어하는데 왜 그렇게 길을 쓰고 나가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두 사람을 좀 떼어놓을 방법이 없을까요? 낚시를 사랑하는 장인과 사위가 만났다. 네. 어떻게 보면 참 바람직한 조합이거든요. 취미가 같으니까. 근데 뭐든 과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취미가 같으면 사실 대화할 거리도 네. 굉장히 많아지고 장인과 사이가 뭔가 친해질 수 있어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 가족들이 너무나 괴로워진단 말이죠. 이 사연은 어떻게 보셨어요? 아마 이 사위와 장인이 아마 전생의 연인이었나 봅니다. 이루어지지 못했던. 근데 이게 우리가 뭐 농담 삼아 이런 얘기 합니다만 이 가족 입장에서는 이제 사위가 들어오면서 가족에 새로운 바람이 불겠구나 했는데 혹대에다가 혹을 붙인 셈이 된 거예요. 가족들 입장에선. 이 아내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남편이 가진 취미 중에 제일 싫어하는 거 넘버원이 낚시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우리 채널A에서도 도시어부가 굉장히 인기가 있잖아요. 아내도 이걸 같이 보면서 남편은 정면으로 TV를 보고 아내는 이렇게 옆으로 째려보면서 본대잖아요. 그래도 끝까지는 본대요. 재미가 있어서.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사위와 남편이 만나면서 지금 시너지가 일어났습니다. 예상치 못한 이제 배까지 샀거든요. 가족들에게는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죠. 전 남편이 낚시를 안 좋아해서 정말 다행이다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남편이 낚시를 좋아하는데 진짜 낚싯배까지 사위 준다고 낚싯배까지 이렇게 중고로 사왔다? 그건 저는 그렇게 칭찬해주고 싶지는 않아요. 못하죠. 그러니까 제 친구들 중에서도 이 낚시 좋아하는 친구들 좀 있는데 얘네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렇게 아내나 가족들이 되게 좋아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이 솔루션 받기 전까지 사연 보면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좋아졌으면 그거 집 나가가지고 밤새 낚시하고 오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자, 솔루션 보죠. 낚시광 장인 사위의 만남 누가
이들을 좀 말려주세요라는 건데 첫 번째 솔루션 뭘까요? 네, 첫 번째 솔루션은 엉뚱한 만남보다는 낫다. 약간 긍정인가요? 그치, 그치. 어떤 뜻입니까? 이제 흔히 이제 주부들끼리 함께 모여서 그 남편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낚시에 빠졌다 그러면 다른 한 여성이 또 이런 얘기합니다. 다른 여자 만나는 것보다 나아. 뭐 이런 얘기는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낚시도 만만한 일이 아닌 게 한 번 나가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연락도 되지 않고 거기다가 낚시 장비는 왜 이렇게 비싼지 그리고 늘 물가에 있으니까 위험할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가족들의 불안이 클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 불안이 사위가 들어오면서 따블이 된 거예요. 아주 사위와 장인이 짝짝꿍이 돼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이 낚시라는 게 실제 가족들이 하라고 해서 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이런 주제인가? 이 낚시는 엄밀히 말하면 일종의 취미, 그중에서 중독적 취미에 들어갑니다. 이게 결국 들이고 있으면 결국은 잡힌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대신 이게 언제 잡힐 줄 모르는 거라서 약간 도박의 심정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그러니 기쁨이 한 번 또 잡히기 시작하면 미치게 좋고 거기다가 경쟁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있으면 이 바다에서 나오질 않을 겁니다. 이게 수월한 일은 아닐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어떤 사람들은 낚시를 지속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낚시를 좀 줄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이 가족은 배를 샀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옥동자 정종철 씨도 옥동호라고 배를 사가지고 아내한테 지금까지도 욕을 먹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건 분명히 이 가족도 그렇지만 우리도 인지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 보니까 이렇게 날씨가 좋아지면 우리 가족들 여행 갈까 막 계획 세우고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낚시광들은 낚시 탁 닦으면서 야, 자 오늘 어디로 가볼까? 물길 좋은데 어디야? 네, 그 낚시하러 갈 생각밖에 안 한대요. 가족은 뒷전인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꼭 저녁에 나간대. 밤 새도록 낚시하고 아침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날 밖에서 풀리면 그렇게 데려와가지고. 붕어 잡으러 가고 또 뭐 가을에는 오징어, 뭐 우럭 이런 거 잡으러 갈 생각만 하시니까 이 사계절마다 나갈 생각만 하니까 아내들이 사실은 서운할 수밖에 없어요. 회는 맛있겠다. 잡아오면 회 처먹으면 맛있겠다. 아니 뭐 그러니까 여자들이 싫어하는 남편의 취미 1위가 낚시일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 뭐 나갔다가 한두 시간 뭐 서너 시간 뭐 그 정도만에 돌아온다 그러면 뭐 아니야. 기분 전환할 겸 가라고 하죠. 하루 종일 나가는 거죠. 맞아. 근데 그걸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이 낚시를 좋아하잖아요. 네. 낚시를 딱 들떠가지고 가잖아. 갔다 와서 잡아가지고 오면 또 좋아가지고 기분 좋잖아요. 한 주간의 피곤을 풀잖아요. 네. 근데 안 가고 집에 머무르게 했어 봐. 그냥 찌뿌덕 해가지고 이러고 있다고. 그거보다 나은 거 아닌가 싶고. 또 좋은 포인트가 있으면 또 가족들하고 가끔 가다 같이 가잖아요. 가끔 그것도 가다. 좋은 거 아닌가요? 네? 어쨌든 낚시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좀 대변해봤고. 네. 또 어쨌든 이 어르신은 지금 사이가 들어오면서 다시 설레이는 마음에 불을 지핀 거예요. 너무 좋으신 근데 거죠. 너무 그러니까 또 이게 걱정스럽기도 한 거고. 맞아. 낚시 포인트 좋은 데는 시끄러우면 안 돼서 꼭 혼자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분명한 건 지금 아내의 소망은 나는 남편을 되돌리고 싶고 또 사위가 이렇게 짝짝꿍 하다 보면 내 딸도 혹시 나처럼 그렇게 나이 들어갈까 봐 걱정도 되고 또 아들 같은 경우도 나도 아버지 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이 가족들이 아버지의 빈자리 그 취미로 나가 있는 그 아버지와 함께하고 싶은 심정이 굉장히 큰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우리 처음 솔루션 말씀드릴 때처럼 엉뚱한 만남보다는 낫기는 낫습니다. 왜냐 사위와 함께 가면 엉뚱한 사람하고 가는 것보다 100번 낫고 일단 젊은 사위가 이 장인을 어떤 위기 상황에서 돌보거나 혹은 함께할 여지가 있어서 안전을 그래도 도모할 수 있다는 거. 물론 이제 둘이 나갔다 둘이 어려워지면 더 큰 문제가 생기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사고는 비일상적이고요. 우리의 일상은 사고가 없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이 사위가 이 서로 장인과 함께 좋은 돌본자, 보호자가 될 수 있다는 면에 있어서는 전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내 입장에서는 아버지 옆에 든든한 사위가 있으니까 좀 낫고, 그러니까 남편이 후에 이제 은퇴한 후에
엉뚱한 일을 하지 않을 거니까 또 낫고 좀 긍정적인 면도 좀 있네요. 저도 사실 뭐 장인어른 조기축구에 나가가지고 같이 축구한 적 있거든요. 어. 그때 근데 엄청 사실 장인어른이 좋아하셨어요. 근데 여기 사연자의 장인어른도 보면은 30년 동안 갖고 있었던 이 낚시 기법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막 사위에게 알려주고 그러면 얼마나 또 재밌고 약간 신나겠어요. 이런 부분은 참 기분 좋겠어요. 네, 맞아.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솔루션 봤고요. 두 번째 솔루션 가겠습니다. 두 번째 솔루션입니다. 딸을 통해 3마리 물고기를 잡아라. 이건 뭔가요? 우리가 기왕에 잡을 거면 사람을 잡아야죠. 내가 잡는다는 얘기는 사람을 낚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최종적으로 원하는가. 남편도 남편대로 자기 취미를 가지면서 사위하고의 관계도 원활히 갖고 가족 간의 유대도 형성하면서 서로에게 기쁨을 확인하는 최종적인 가장 좋은 그림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노력을 할 때 안에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노력은 이미 틀렸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올 때까지 남편의 변화는 전혀 없고 사위도 우리가 또 막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제가 볼 땐 아버지 곧 남편과 이 사위의 관계는 어머니가 들어간다 그래서 해결될 것 같지 않고 지금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렛대 역할은 전 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딸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남편과 사이가 좋으면서도 또 가족의 새로운 규칙을 만들기에 이 새로운 순풍을 가져올 만한 아주 좋은 지금 상태에 들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남편을 움직이고 가족의 새로운 기준을 삼는 게 아내의 곧 딸의 평생을 위해서도 굉장히 좋고요. 동시에 가족의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새로운 기준과 새로운 흥미를 만드는데도 이 딸을 통한 나머지 가족의 규칙 만들기를 통해서 가능할 것 같거든요. 지금은 사위는 뭐 장인 핑계 대고 장인은 사위 핑계 대면서 우리는 서로 잘 지냅니다 하고 쏙 둘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이걸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사위의 심장을 움직일 수 있는 딸입니다. 분명히 그럴 거야. 장인은 사위가 가자는데 어떻게 안 갈 수가 있어? 또 그 사위 핑계 대잖아요. 네. 그 사위 입장에서는 장인어른이 가자는데 어떻게 안 가? 또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맞아. 이런 핑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한 번 더 가고. 맞아. 근데 아무래도 어머니 입장에서는 내가 걸었던 그 길을 딸이 또 걷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비바람 치는 날 혹시 사고 난 거 아닐까 마음 졸이고 또 언제 들어올까 오늘 밤에는 오나 이런 생각했던 걸 딸이 똑같이 겪게 되는 게 너무 싫은 거죠. 그래도 뭐 딸은 아직 남편을 변화시킬 시간이 있다, 기회가 있다 이러셨어요. 그럼 뭐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 우리 따님이 남편, 이제 이 집엔 사위죠. 남편에게 먼저 부드럽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엄포를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요? 여보, 매일 우리 아빠랑 매주 우리 아빠랑 매달 우리 아빠랑 계속해서 가족들 빼고 낚시 가는 거 안 돼. 내가 우리 엄마의 눈물을 봤어. 우리 엄마의 슬픔을 봤어.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 라고 남편에게 엄포를 놓으시고 남편이 장인어른과 어떤 방식으로 낚시를 함께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하셔야 돼요. 이유야 방법은 같이 논의하실 수도 있고 사위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대신 이 딸이 명료하고 분명하게 남편에게 지금 요청하셔야 남은 생애에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별건 아닌 것 같지만 못 가게 하진 않거나 무조건 스탑이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남편 스스로가 결정하게 해야죠. 왜냐하면 지금 생애를 살아가며 집중해야 될 사람은 내 아내이지 장인어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장인어른도 사실 결혼하고 나서 이 새 낚시 친구를 만난 건 좀 좋으시겠지만 딸을 위해서 사위를 좀 양보하는 그런 시도도 좀 해보시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아니 사람이라는 게 만끽해야 될 때가 있어요. 신혼은 신혼을 만끽해야 되는 거고요. 또 노년은 노년을 만끽해야 되는데 이 사연을 주신 아내 같은 경우는 만끽할 기회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생애에 있어서 남편과 만끽할 기회를. 근데 그 기회를 딸도 만끽할 기회를 지금 놓치게 생긴 거거든요. 오히려 지금 시점에 우리 따님께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서 가족의 행사를 아버지를 포함한 새로운 행사를 좀 제안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아버지는 늘 낚시만 갔거든요. 그렇죠. 이제 사위가 들어와서 낚시 동지인 이 사위가 장인어른에게 제안한 가족 전체의 행사라면 제가 볼 땐 충분히 납득이 될 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사위가 새로 들어왔는데 안 돼 이러기는 또 쉽지 않거든요. 특히 낚시 동지는 혈맹인 거 아시죠? 그렇죠. 아버지가 사위를 이끌어가는 혈맹의 형태도 가능하겠지만 사위가 아버지를 이끄는 혈맹의 형태도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사위를 통해 새로운 가족 문화, 새로운 가족 행사를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장인어른과 사위의 관계만 놓고 보면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거의 뭐 교과서에 나올 법한. 왜냐하면 사위는 아버지로 모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장인은 그래 네가 내 아들 해라 이렇게 또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 얼마나 좋으면 그럴까요. 근데 뭔가 불이 붙으면요. 이렇게 갑자기 확 이게 안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두 분이 낚시 사랑에 다시 빠져들었어요. 이걸 어떻게 설득할까? 가족들이 과연 설득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요거 초장에 잡아야 돼요. 요거 불도 조기 진화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초반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막 배 사고 막 서로 가고 막 난리거든요. 이걸 기준을 정할 때 이를테면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뭐 매주가 그러면 뭐 3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가족 전체가 이 기준을 묶어놔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위는 사위대로 장인어른하고 이게 일종의 습관처럼 서로의 매칭이 되면 그냥 늘 가는 걸로 정례화되고 나머지 가족들도 아 이번에도 우리는 포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당연하게. 새로이 시작되는 곧 새 가족이 들어오면 우리 가족은 새 공통체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집니다. 맞아. 이럴 때 조기에 잡으셔야지 아유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취미가 안 없어지고 충분히 없어집니다. 충분히 가능하고요. 가족들이 이참에 적어도 6개월 정도는 그 기준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고 아예 못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례적으로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간다든지 그럴 때는 잘 다녀오라고 잘 다녀왔으면 또 잘 다녀왔다고 같이 매운탕도 먹고요. 대신 나머지 3주는 가족들만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히 사위는 따님하고 곧 자기 아내하고 따로 주말을 보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 가족이 다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만끽할 개별 핵가족의 기쁨 기억하시고 전체 가족의 규칙도 기억하신다면 제가 볼 때는 남편도 아내도 사위도 딸도 심지어 아들도 아버지를 얻게 되는 결과를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후에 취미를 하는 건 좋아요. 근데 아껴놓은 노후 자금 그걸 건드리는 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퇴 후에 취미 생활할 때 좀 주의해야 될 그런 것들 좀 찝어주세요. 일단 몸에 치는 취미 안 되고요. 돈 많이 쓰는 취미 안 되고요. 가족이 반대하는 취미 안 됩니다. 너무 뭐야, 그럼 뭘 하라는 3대 거예요? 기억하시면 돼요. 네. 근데 취미의 그 선이 어딜까지일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가족이 피곤해하는데 나 혼자 즐긴다? 이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특별히 나이 들어서 하는 취미의 가장 기준은 뭐냐면 건강의 기준성입니다. 그러네, 내 몸에 적합한 걸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안전에 기반을 두는 건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거고요. 되게 흔히 칙센트미아이가 이야기하는 그 몰입이라는 책에 보시면 취미의 핵심은 전문성과 재미가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까지 가기가 너무 어렵다 싶긴 하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가족의 행복까지도 고려한 취미가 맞아요. 전 최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용할 상담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징검다리 연휴라 오늘 휴가 낸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네, 아마 오늘 쉬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